수행자의 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고향이란 것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순수해지고 티 없이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수행자들도 마음의 고향을 얻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데 보통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이나 수행자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에 대해서 같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고향에 관한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사람은 먼 섬에서 얻은 것 있어 고요한 물결에 집으로 돌아간다.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괴로움이 아닌 무엇을 얻었는가? 나를 키워주던 그대 거룩한 강가여, 사랑의 괴로움을 진정시켜 줄 텐가? 어린 시절 뛰놀던 숲이여,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를 다시 편안하게 해줄 텐가? 사람이 생활하다가 힘들어지고 자기 마음에 편안함을 깨트리는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 고향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향의 시냇물이여, 혹은 고향의 바다여,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의 숲이여, 내가 다시 고향으로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해줄 텐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향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벌써 눈동자에 고향 풍경이 비치지요. 고향에서 보았던 꽃, 그리고 들판, 그리고 고향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벌써 눈동자에 비치게 됩니다. 검은 동공에 핀 꽃잎들, 별 한아름, 시간의 두 날개, 새의 발자국들 찍힌 구름들, 마음속 푸른 숲 부는 바람 내 고향. 고향의 구름조차 정겨워집니다. 수행자들도 정말 마음의 고향에 내가 언제 도착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타양에서 살아온 지 수십 년, 나 역시 그곳에서 내 길을 닦으려고 그들이 내놓은 고향길을 얼마나 지웠던 것일까. 타양에 살면서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지만 역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부분을 많이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 역시 그곳에서 내 길을 닦으려고 그들이 내놓은 순수한 마음을 얼마나 지웠던 것일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입니다. 고향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물론 저도 거기를 다녔습니다. 고향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시절 때 같이 뛰놀던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라고 졸졸 따라다녔던 그분들의 가르침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가르침을 받았던 부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라서 그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에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살아가면서 인성도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리밥과 김치뿐인 도시락, 비 오는 날 여기저기에 비가 새어도 인자하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조금도 싫지 않았다. 즐겁기만 했다. 초등학교 때 제 짝은 항상 도시락을 김치를 싸왔습니다. 김치도 푸른 잎 김치를 많이 싸왔는데 저도 물론 김치를 싸가는데 그 김치 두 냄새가 어우러져서 더 강한 김치 향이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은 몇 사람이 남아서 뭘 하다가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분필로 한번 써봐라. 그래서 뭐 어렸으니까 글상을 놓고 칠판에다가 글을 쓰는데 삐뚤삐뚤하게 자꾸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수평으로 좀 깨끗하게 한번 써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소풍을 바닷가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뭐 마을마다 대표팀을 밤마다 대표팀을 나오게 해서 시합을 했는데 1반, 2반 뿐이었으니까 뭐 1반, 2반이더라도 그 당시는 50명 이상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그래서 뭐 어쩌다가 제가 나가게 되는데 제가 하필이면 배영하는 어, 배영하는 그 차례에 저보고 나가라고 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나갔는데 반환점을 돌아와야 되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환점이 안 나옵니다. 누워서 헤엄을 치면 뒤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일반 팀은 반환점을 돌아서 가는데 저 혼자서 45도로 반환점하고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구꽃이 피고 보리꽃이 피고 봄마다 덤푹새가 울고 여름마다 매미가 울고 가을엔 저녁 노을처럼 들기러기가 내려앉는 곳뿐이랴. 논밭들이 헐떡거리는 들판 건너 바다도 보이는 곳. 그곳이 나의 고향이다. 소녀는 불빛을 끌고 세월 속을 가끔만은 버들피리 언덕 위에 두고 온 마음 하나. 올해도 차마 못 잊어 봄을 울고 가더란다. 뭐 경치가 아주 뛰어난 곳이 고향인 분들은 어떻게 뭐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해서 기억에 남는 기억들을 덧붙여서 뭐 글을 써내면 그 보는 사람이 참 고향답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살았던 마을은 그다지 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옛날 시골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은 그 들판을 친구들하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양파를 큰 것을 하나 뽑아서 껍질을 벗기고 그 매운 양파를 우거적우거적 씹어 먹고 다녔던 기억도 있네요. 고구마도 캐서 잔디에 막 문질러서 껍질이 어느 정도 벗겨지면 그걸 또 날것으로 또 먹고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수행자들도 수행을 뭐 만행처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스님들 같으면 이 절도 가보고 저 절도 가보고 산에서 수행도 해보고 계곡에서도 수행을 해보고 제가 북한산에를 한번 갔었는데 그날은 또 등산객이 있어서 등산객이 제법 있어서 대놓고 수행을 못하고 등산객들이 뭐 잘 못 보는 곳을 골라서 수행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서 이제 뭐 갑갑하니까 등산객들이야 보건 말건 계곡의 폭포수 밑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집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여름이었으니까 나와서 걸어 다니면 금방 또 옷이 말라버리니까 뭐 돌아오는 길이 뭐 옷이 젖어서 오지는 않았는데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그러다가 뭐 이런 기억 저런 기억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고 거두어도 가시지 않는 억만 실험, 고래등 같은 집도 다락 같은 소도 없이 아버님 탄식을 위해 먼 들녘은 비었더라. 빙그르 돌고 보면 인생은 회전목마, 한묵청 뻐꾸기에 고개 돌린 외사슴아, 내 죽어 내 묻힐 땅이 구름 밖에 저문다. 마음의 고향이라는 것이 수행자는 항상 그립습니다. 수행자는 언제 내가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항상 그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남들처럼 수행을 해서 뭐하나, 생활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하는 것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가고 싶어 하는 수행자의 마음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수행자는 항상 번민하고 고뇌하고 수행에 진척이 없어서 괴롭기도 하고 수행을 하다가 안 되면 숲속에서 혼자서 슬퍼하기도 하고 하는 생활들이 참 많으니까 물론 뭐 수행자들이 그 실험들이 참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이 마냥 희망적으로 기억이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고향에 있었던 슬픈 일들, 힘들었던 시절들도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고향이란 것이 저도 항상 막연하게 그 깨달음의 경지에 내가 언제 갈까? 그리고 하늘을 보고 또 걸어가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또 더 걸어가야 될 길들이 많긴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내가 도달할 고향이 어떤 모습일까? 몇 년 뒤에 내가 도달해 있을 마음의 고향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들을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해보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고향을 많이 그리워했나 봅니다. 100가지 꽃 다 따다 보아도 우리 집 꽃보다는 못하다네. 그거야 꽃이 달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집에 있는 꽃이어서라네. 수행자들이 참 수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은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내게 됩니다. 저도 몸에 반응하는 어떤 소리나 뭐 이런 건 없을까
하다가 저도 우연히 발견한 건데, 동굴 속에서, 자연 동굴 속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들어보면, 누워서 이완 상태에서 들어보면 몸에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피부는 흙과 반응을 하는데 아무래도 파장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체는 내부가 비어 있죠. 오장육부가 있긴 하지만 동굴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감흥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체는 스트레스나 뭐 감정 변화에 따라서 원래 흐르던 리듬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나쁜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동굴 속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나 동굴 속에서 연주하는 피리 소리를 누워서 긴장을 완전히 푼 상태에서 들어보면 몸에 빠르게 반응이 되어서 영혼도 정화가 되고 육체도 원래 가져야 될 리듬을 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느낌이 오지는 않을지라도 자기 본능이나 자기 무의식은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 빠르게 정화되어 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서 흙으로 만든 피리를 불 경우는 신체 곳곳에 반응을 줍니다. 이 어, 흑피리를 동굴 속에서 연주하는 영상은 많지는 않을 텐데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반복해서 들어보면 몸 깊숙이, 영혼 깊숙이 정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 감정이 치솟아 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그렇게 되는 게 현대 사회 생활인들인데 그 정도가 좀 지나쳐서 자기 감정이나 영혼을 좀 고요하게 해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굴이라는 것은 일단 육체 내부와 감응이 되어서 반응을 하는데 다시 흙피리도 보면 내부 공간이 있지요. 그래서 공간 속에 또 공간이 있어서 울리는 소리인데 그게 신체 곳곳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굴 속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가만히 누워서 30분이나 한 40분이나 들어보면 좀 예민한 분들은 아, 신체가 반응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별 생각 없이 그 음악을 듣다가 반응이 오는 것을 느껴서 저 나름대로 그 시절에는 야, 상당히 큰 발견이다. 여기서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명상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다산은 참으로 귀양살이 동안에도 하루인들 죽음의 그림자 사신의 무서운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집에서 온 편지를 받을 때마다 기쁘고 반갑기 거지없으면서도 행여나 불길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을 걱정하여 편지를 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게 없으면 대성하기는 사실 힘들지요.
정말 대성한 사람들은, 자기 방면에서 대성한 사람들은 조상들 풍수 중에 대길지도 있지만 대용지도 있어서 대용지가 늘상 자극을 주고 대길지가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대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일반인들도 따라가기 힘들지만 그 방면의 고수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경지가 되는데 그 밑바탕에는 고통스러움이란 게 항상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움이란 게 자극이 되어서 더 깊고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산 선생도 보면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귀양살이 하면서 그렇게 학문에 몰입한 것도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주역사전이란 그 책을 보면 필체가 참 이뻐 보입니다. 뭐 저라도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러한 필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산 선생의 필체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산 선생의 주역사전을 연구하면서 내놓은 그 결과물을 읽어보면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구나. 뭐 좀 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목숨 걸고 공부를 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학자가 아닌가. 소행도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진정한 수행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산 스님의 말씀 중에 아주 틀리게만 하지 않는다면 수행자가 자기 수행을 할 때는 목숨을 걸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러한 기쁨의 경지가 반드시 오리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산 선생의 시인 것 같은데 병이 낫고 나니 봄날이 가버렸고 근심이 많다 보니 여름밤도 길기만 해. 잠깐 잠깐 눈을 붙였다가도 바로 금방 고향 생각에 잠긴다네. 불을 붙이면 솔그름이 침침하고 문을 열면 대나무가 시원하게 느껴지네. 멀고 먼 우리 마을 소내 위에는 달 그림자가 서쪽 담을 비추련만. 그 다산 선생이 주역을 정말 깊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뭐 주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지금 학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산 선생이 주역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뭐 이를테면 근위천의 일요 같은 경우는 잠용, 물용, 양재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복잡한 수리책으로 풀어내 보면 뭔가 앞에서 끌어당기고 또 뒤로 끌어당겨서 균형을 맞춘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면서 지구 회전력으로, 회전력은 중력의 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태양 바깥으로 탈출하고 싶은 그런 힘도 생기지만 태양이 그걸 잡아당겨서 일정한 궤도로 돌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게 근위천 일요의 진정한 뜻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역은 하나의 우주를 표현한 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산 선생이나 뭐 공자님이나 주역을 처음 만드신 분이나 그 우주 근본 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열정을 쏟았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도 정말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철저히 격정적으로 나가야만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역도 형이상학의 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라서 소행자의 길 시간에 소개를 한다고 해서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역이라는 것이 천지 우주의 도리를 설한 거라서 경전인데 경전이란 것은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겁니다. 천부경 같으면 몇 글자 안 되지만 그 글자를 연구하다 보면 더 확대된 진리가 보이고 또 연구를 해보면 더 확대된 진리가 보이고 수많은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많은 우주의 진리를 반대로 축약시키고 축약시켜서 몇 글자로 내놓은 것이 천부경 같은 경전입니다. 주역도 마찬가지고 주역이란 것이 우주의 경전이라서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주역의 본 뜻을 알아내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자꾸 나오고 주역이 우주의 도리인데 주역의 뜻을 간파하면 우주의 모든 도리에 적용시킬 수 있는 형이상학 분야라서 학자들이 무수히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연구하지만 주역에 통달했다는 분들은 수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머리가 뛰어나지 않은 한은 지역 전체를 통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역 자체를 처음 만들어내고 한 분의 지혜나 열정은 정말 따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소행도 정말 자신이 해탈의 경지에 가고 싶으면 얼마나 격정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가늠을 해볼 수도 있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선은 우리들 본래의 고향을 찾아가는 길이다. 비록 지금은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의 고통에서 헤매고 있지만 내 존재의 원천인 불성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선에서 강조하는 견성은 중생사를 청산하고 마음이 곧 부처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의 다른 것이 아니다. 구산서문을 빛낸 선사들은 모두 불성의 고향을 찾아간 이들이다. 그들은 고향의 포근함과 따뜻함을 알기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 미연은 투자의 혀끝에서 깨치고 참부처가 바로 자신의 몸 가운데 있음을 알았다. 미연이란 뜻은 깊은 말을 의미하는 선언어이다. 선사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불성을 깨치게 된 것이다. 투자 화상으로부터 법을 전수받고 하직 인사를 드리려 하자 스승이 말한다. 너무 먼 곳으로 가지 말고 또한 너무 가까운 곳에도 머물지 말라. 이 말 또한 선언으로서 멀고 가까운 경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의 대답이 아주 멋지다.
비록 선임께서 먼 곳이나 가까운 곳에 머물지 말라 하셨지만 저는 멀거나 가깝지 않은 곳에도 머물지 않겠습니다. 멀거나 가까운 곳은 물론 그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고향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생각이 나는 건 초등학교 정문에 뭐 게시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시멘트로 발라서 바깥에는 창문을 달아서 비가 들치지 않게 해놓고 그 안에다가 학습지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이즈는 일반 신문만 한데 거기 보면 수학 문제도 나오고 국어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꼭 그 신문에는 로봇 만화가 연재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실에서 정문 그 게시판까지 달려가려면 한 100m 정도가 되는데 선생님이 저기서 새로운 신문을 이제 바꾸는 모습이 보이면 쉬는 시간에 그 100m를 정신없이 달려가서 뭐 수학 문제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로봇 만화가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그걸 보러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학 때는 뭐 그 신문을 볼 기회가 적겠지요. 그러다가 어쩌다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신문이 바뀌었네 하고 가서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고 어린 나이에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봇이 뭐 깡통으로 만든 로봇인데 이를테면 뭐 어, 좀 저열하게 문을 만들어서 깡통 내부에 있다가 꼬마가 나와서 뭘 하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을 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고향만 생각하면 마음이 참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이 순수해지고 내가 그런 마음을 잊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참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일이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은데 걔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달리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방학 내내 자기 동네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잘해보려고. 그래서 어느 또 방학 끝난 체육 시간에 100m 달리기를 했는데 그 키 작은 친구가 달리기도 잘 못하는데 나는 열심히 달리는데 그 친구가 바싹 따라붙어 거의 같이 100m 지점을 골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방학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나 뭐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뒤에도 다른 친구들 그 동네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방학 내내 자기 동네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잘해보려고. 그런 기억도 남아있네요. 그 초등학교를 보면 운동장에 보면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옛날 건물들은 이제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지만 그 운동장에 남아있던 큰 나무는 수척해진 상태로 그대로 그 모습을 많이 간직한 채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도회지에 나와서 학교를 다닐 때는 그게 추억이 되지는 않는데 시골에서 고향에서 다녔던 그 학교는 운동장 구석구석을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 모습들이 세세하게 떠오릅니다. 어쨌든 수행도 순수해지고 착해지는 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과 그리고 수행에서 점점 찾아 들어갈 고향이 그 근본적인 마음 자체는 같으리라 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마음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아착과 착득이라는 말의 어원은 중국 당나라 때의 일화에서 연유한다. 어느 날 탁발성 엄양존자가 선성 조주선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한다. 하나의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찌합니까? 내려놓거라. 양존자는 어리둥절하여 손에 든 염주와 짚고 온 지팡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한 물건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신지요? 내려놓거라. 이에 엄양존자는 등에 맨 걸망까지 내려놓고 손을 털면서 또 묻습니다. 몸에 지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지니고 떠나거라. 불가에서 흔히 이르는 말로 방아착 착득거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 바꾸어 말하면 방아착은 마음을 비워라, 집착을 내려놓어라 라는 말의 뜻이고 착득거는 마음에 있는 모두를 그대로 지니고 떠나란 말이다. 만약 곧바로 도를 알고자 하는가? 평상심이 바로 도인이라. 무엇을 평상심의 마음이라 하는가? 일부러 조작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며 취하고 버리지도 않고 죽으면 끝으로 단절된다거나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것이 바로 평상심이니라. 요즘 시절이 참 마음 다치기 쉬운 시절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고향으로 보내서 아름다운 기억도 되살려보고 어린 시절 순수했던 마음도 되살려보고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 마음 찌끄기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나 뭐 감정이 요동쳤던 부분들이 영혼하고 신체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찌꺼기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 상태나 평소 기분이 조금 이상하면 영혼을 바깥으로 잘 밀어내 봅니다. 저도 수행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 힘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스스로 영혼을 조금 바깥으로 밀어내 보면 육체하고 영혼하고 조금 분리되면서 그간의 잡다한 감정 찌꺼기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걸로 인해 심리 상태가 많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싹 몰아내버리고 나면 마음 자체가 한결 가볍고 새로운 세상에 온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영혼을 뭐 완전히 밀어내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수행을 오래 했으니까 저희 영혼을 좀 바깥으로 나가보자고 살살 기운을 넣어서 조금 밀어내 보면 약간 육체하고 영혼하고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편해지고 그 중간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서 영혼하고 육체하고 연결된 부위가 정화가 되면서 또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그래서 뭐 격정적으로 일을 하거나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때는 몸에 영혼하고 육체의 연결 부위에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잠도 푹 자고 잠을 자고 나면 습속을 산책을 하거나 해서 그런 부분을 정화를 많이 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영혼을 약간 밀어내보면 육체하고 영혼하고 분리되면 또 육체도 긴 한숨을 푹 내쉽니다. 아이고, 나 힘들었다. 뭐 그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 육체도 나름대로 자기가 육체를 유지하거나 주인인 내가 억지로 하자고 하면 하는데 육체도 스스로 뭐 무의식이나 본능 같은 게 있어서 자기도 힘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고 나 같은 영혼을 만나서 몸도 참 힘들구나 이런 말을 가끔 해주기도 합니다. 육체는 평소에 뭐 이를테면 사람들이 원기라고 하는데 신체 각 부위마다 원기가 유지가 되는 모양입니다. 눈을 아주 오랫동안 심하게 쓰면 눈이 굉장히 피로해지는데 이렇게 유한을 해서 명상을 하면 눈에 뭐가 기운이 쑥 빨려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원기가 소모가 되었다가 다시 보충이 되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심장을 많이 쓰는 건 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는 심장에 부담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일을 하고 나서 또 명상을 해보면 심장으로 뭐가 쑥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부위가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갈비뼈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양심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백회가 어쩌다 막히면 답답해집니다. 어떤 경우는 백회로 들어오기도 하고 미간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신체 곳곳에 원기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하면 반드시 휴식을 취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해서 이완 상태로 만들어서 원기가 보충이 되도록 하고 또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원기가 보충이 되는 상태가 되면 또 기분이 달라집니다. 아, 이게 진정 내 마음이었나 할 정도로 또 마음이 풍요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체에 쌓였던 잡다한 감정으로 쌓이는 찌꺼기들을 다 몰아내버리면 마음이 참 깨끗하고 뭐 심지어는 황홀하기까지 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정말 그 일을 할 때는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일을 한 가지쯤은 만드셔서 그 누구라도 그 취미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정신 건강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는 참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데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찌꺼기가 모여서 점점 나쁜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사람이더라도 마음을 참 아름답게 가져서 명상도 해보고 좋은 풍경도 보면서 마음을 자주자주 정화를 해야만 되는 시기가 요즘 같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주제가 고양이였습니다. 저도 고양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정겨워지고 많이 그립습니다. 가고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향인 그 경지를 언젠가는 한번 완벽하게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다시금 많이 해봅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스트레스는 빨리빨리 풀어줘야 자기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일반인들이나 수행자나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은 분명한 진리 같습니다. 마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그 순수하고 청결해진 마음을 바탕으로 그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 채 형이상을 구하고 도를 구하면 도는 언젠가는 얻어지리라 봅니다. 근데 학문을 하거나 뭐 수행을 하거나 순수한 마음, 뭐 자기가 도를 이루어서 세상을 한번 엎어보겠다 이런 삿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수행하는 데만 마음을 쓰고 순수하게 형이상학적인 도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만이 정말 훌륭한 진리나 훌륭한 도리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 도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번다든가 유명해지려고 한다든가 그런 마음 자체가 포함이 된 상태에서 길을 가게 되면 마음이 순수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진정한 진리를 참 만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나 뭐 일반인들이나 평소에 마음을 항상 순수하게 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도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진정하게 바른 진리를 만나는 빠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진리가 나올 즈음에는 저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어떤 큰 진리가 나올 때는 사람을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이 진리다, 왼쪽이 진리다. 하나는 약간 떨어진 진리를 내놓고, 하나는 진정한 진리를 내놓고,
그 경계에 있어서 마음이 순수하면 진정한 진리를 찾아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삿된 진리 쪽으로 가거나 그 진리의 문턱에서 좌절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갈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크게 대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큰 진리를 바르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수행자의 길은 마음이 순수해지는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행자의 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